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SNS 한 뉴스로 오늘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어가죠. 네, 청와대가 어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이 선친 전철 밟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언어 살인과도 같다. 박 대통령 위해 선동하는 테러라고 비판했고 네. 새누리당은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가 원수가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이게 바로 선전선동, 비판의 본질은 없애고 고함치고 확성해서 판을 엎어버리는 선동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에서 장성택을 숙청하니 남에선 양승조 장하나를 제명하자 하는구나. 남북에서 각각 유일지도 체제가 서려는가라는 지적과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제명한다네. 그러기에 특검 수용하고 전 정권 관련자 처벌했으면 이런 험한 꼴 안 당하지. 우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어제 뭐 이래서 그 양승조 의원의 발언 텍스트를 읽어봤는데 읽기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맥락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뭐 그럴 것이다, 총탄에 맞을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텍스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텍스트 읽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문자를 좀 썼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정원 현역 직원이 어제 법정에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매일 지시를 받고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상부 지시에 따른 대선 개입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시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에 대한 SNS 공간의 반응은 조직적 범죄가 맞았다였는데요. 한 트위터 용자는 조직 범죄임이 드러났군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조직적인 관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나. 발본색원에서 재발을 방지해야겠네요 라고 지적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이제 어쩔 테냐. 일탈 아니라는데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권과 박근혜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 장하나 의원 협박 말고 불법 대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란 주장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진실로 가자. 바가지 쓰고 혼자 죽는다고 죽은 후에 누가 알아주더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의 이사회 설립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설립이 곧 KTX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파업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철도 노조 파업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철도 노조가 왜 파업을 했는지는 진짜 간단히 보고하고 넘어가면서 대신 철도 파업으로 시민 불편, 물류 차질 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군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정권의 딸랑이가 된 언론들이 일제히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 중인 현 상황을 철도 노조의 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속지 말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철도 노조 파업 지지 민영화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 불편함 감수 며칠만 참기. 1호선 타는 사람 평소보다 10분 일찍 출발해서 전철 타기. 장거리 여행은 고속버스 이용하기. 모두 동참해 주시면 알짜배기 공기업 하나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 참아주실 거죠? 란 트윗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바로 뒤에 인터뷰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지금부터 이 철도노조 파업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수서발 KTX 이 자회사 설립 문제겠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중인 철도노조의 최은철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은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인터뷰를 시작한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이게 열린다고 하던데 몇 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좀 전에 한 30분 전에 최종 확인을 했는데요. 예. 원래 10시에 개최 예정이었는데요. 네. 지금 9시로 당겨졌고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예, 조금 있으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조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원래 9시까지 그 개최되는 이사회장 앞으로 직결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긴급하게 지침을 내려서 네. 지금 거의 직결을 했을 거고요. 네. 관련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사회 개최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물리력으로 이걸 원천 봉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예. 저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규탄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운영 자회사죠, 자회사. 그러니까 코레일이 지분을 갖는 자회사죠, 형식은. 이게 이제 좀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자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사실상 좀 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건 네. 이게 뭡니까 지금 코레일 자료를 보면 네. 법상으로 자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41%를 해야 된다. 네. 공정거래법상. 예. 그런데 이 자회사는 사실 공정거래법상의 적용 대상은 이 지주회사, 그러니까 모 회사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지금 코레일은 주식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코레일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물 출자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설립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자회사냐, 도대체 계열사냐, 아니면 독립된 법인이냐, 뭐냐, 이 부분들이 아니면 하다못해 제2공사인 예. 왜냐하면 민간 자본이 안 들어오는 이런 그렇죠. 형태인데 예.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어허. 예. 지금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지금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스발 KTX의 운영만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자회사라고 한다면 모회사, 그러니까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하고 코레일이 어떻게 예. 하겠다. 이 계획은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보시면 네. 이 계획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41% 지분을 코레일에게 주겠다는 거죠. 네. 네. 처음에 30%였고요. 네. 예. 근데 이 41%를 갖는 코레일에게 경영권을 더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전체 주식 100% 중에 41%만을 가지고 경영권을 갖고 또한 코레일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분을 민간에다가 매각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고 정관도 못 바꾸게 하겠다는 거고요. 51%가 아니라 41%인데. 그렇죠. 예, 41%로 지금 공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가 41%의 주식을 얻어서 경영권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민간 매각이라고 하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들을 중식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41%를 갖는 대주주에게 네. 그런 권한, 즉 민간에다 매각할 수도 없고 주식을 양도할 수도 없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 코레일은 41%의 지분만 갖는다면 나머지 예. 59%의 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걸려 있는 건데 59%의 지분을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공적 자금을 넣고 네. 그걸로도 유치가 안 되면 정부 기금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정부 기금이요? 그냥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 자금 또는 정부 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59%는 그렇게 보면 이 전체에 대한 경영권이 없는 지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가 주식도 팔 수 없고 예. 양도도 할 수 없는 예.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느냐 과연 예. 어떤 회사가 예. 이런 거고 어떤 기금이 그리고 정부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정체가 모호한 거죠.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산이고요. 네. 이건 공적 자금입니다. 네. 또 하나는 각 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어요. 네. 뭐 주택 기금이라든가 그렇죠. 뭐 야, 그걸 예. 그걸 뜻하는 건가요? 예. 이런 기금이라고 보면 이 기금은 각각의 자기 법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딴 데다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사용 용도 외에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도대체 이 59%라는 거는 과연 투자는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이것이 과연 투자가 가능한 건지 예. 이 부분들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가령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그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국토부가 국민연금과 그동안 뭐 투자를 하기로 했고 처음 이 사업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국민연금이 투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1년 동안 지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사장이 나와서 투자 계획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네. 향후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 그 회사 측이나 정부 측에서는 나머지 59%의 지분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혹시 밝힌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9%를 팔지 않겠다. 이걸 정관에 담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리고, 그거는 예. 임시 방편일 뿐 최종적으로는 팔아넘길 것이다. 노조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 59%를 채울 수 있는 네. 방안이나 예. 59%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처가 예. 불투명하다. 예.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찾다 못 찾으면 바로 민간에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그것이 말씀하시는 그 공적 뭐 연기금이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네. 41%가 그 59%를 주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안들로 정관을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것이 네. 위법하다라는 판정이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위법하고 예. 아니고를 떠나서 정관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정관을 바꾸는 건 이제 주주총회에서 바꾸는 거고요. 예, 공기업은 이사회에서 바꾸는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바꾸는 거죠. 예. 근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꾸는 정관 바꾸는 뭡니까 의결 정족수라든가 네. 이것을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3분의 2 참석에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 네. 정관을 바꿀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코레일이 반대하면 어떤 정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상법의 위배죠. 예. 왜 과반수를 갖지 않은 주주가 네. 나머지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한 예. 법률적 검토는 의뢰에서 혹시 그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의뢰한 게 아니고요. 예. 이 의뢰사항은 지난 올해 8월달에 네. 그 코레일이 철도 민영화나 이제 국토부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네. 이거를 의뢰를 했어요. 네. 그 아마 이름만 돼도 알만한 유력한 법무법인 두 군데다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다 답변이 왔어요. 아니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 예. 왜 또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간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코레일이 지금 주장하는 건 네. 그 당시에 의뢰를 할 때는 지분이 30%였고, 아 예. 예, 지금은 41%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런 우려는 없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죠. 노조 판단은 예. 정관에 어떤 내용을 담든 코레일이 예. 41%의 지분을 갖든 어떻게 되든 최종적으로는 민영화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민영화를 염두에 둔 모든 계획. 그렇죠. 자, 그러면 혹시 지금 단계에서 이 민영화를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예. 이 운영 자회사를 최종적으로 인수를 할 민간 업체가 혹시 그 주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
2012년도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했죠. 네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예. 그때 초기 이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투자 참여자들을 모았을 때 네. 30여 개 업체가 왔어요. 30여 개. 예. 30여 개 업체가 왔고 실제로 그 대우건설이나 이제 동부 같은 데는 대우건설은 사업 제안서를 냈었고요. 예. 당시에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투자하는 총 투자액이 3,600억인데 그 중에 뭐 40%만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1,600억 정도의 그 자본금만 있으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죠. 이게 15조가 들어간 건설비가 15조가 들어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또 거꾸로 말을 또 뒤집었는데 최근에요. 예. 쿠라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거 800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15조 들어간 게 800억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예. 800억 회사에 실제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800억만 투자하면 여기서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거대하면 이거를 살 엄두를 못 내죠. 투자 엄두도 못 내고. 근데 최소한 슬림화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돈 쫓겨 들이고 수익이 나는데 그리고 그 덩치가 크면 못 사는 거죠. 덩치가 조금해야지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너무 황당해하고 진짜 참담해한 심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민영화를 전제로 해놓고 민영화가 되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갈 것이고 또 이것이 이 복수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노조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가깝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 9호선 보십시오. 결국은 그 요금 인상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사업 때려치고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 인상, 요금 인상 자체를 지금처럼 공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통제하지 못하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조로 보면 철도공사는 지금 그 요금 정책을 통해서 요금을 제한받고 있고 특히나 철도공사는 KTX에서 운영 수익을 받는 걸 적자선들을 쭉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차 보조를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반면에 새로운 수익 노선이 나는 그 수서발 KTX가 설립이 되면 코레일에서는 수요 전이로 인해서 그쪽에서 타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4만 명 정도고요.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여쭤볼 게 또 하나 그건데 수서발 KTX 노선이 그렇게 황금 노선입니까? 실제로 이거는 황금 노선이라고 저희도 표현을 하는 거는 지금 열차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직선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그렇죠. 이게 간선 노선, 그러니까 주 노선이 그런데 그 시흥, 그러니까 서울 지역으로 보면 시흥 지점에서 광명 시흥 이 지점에서 그 병목 현상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를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동차와 이런 것이 경부선 라인으로 하나로 이어지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택에서 수서 쪽으로 새로 출발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차의 병목 현상을 없애고 이후에 철도의 전망을 개척해보자 이러면서 만든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KTX는 실제로 수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서발 KTX가 이제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이용 계획이 이쪽으로 몰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수요측 조사가 처음에는 너무 뻥튀기가 됐다. 지금 조금 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약 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일 4만 명. 그러면 하루 지금 KTX 이용 승객이 한 몇만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왜냐면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분의 1이 수서발 KTX 노선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규모네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연간 4천억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수서발 KTX 노선으로 이제 그 빠져나가는 것이 1년에 4천억 정도 된다. 예.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설명대로는 800억 자본금만 넣으면 한 해 매출이 4천억이 나는 겁니까? 간단히 계산하면? 예, 간단히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거 괜찮은 장사네요. 그리고 그렇게 800억이 아니고 이제 800억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좀 못되게는 코레일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뭐 민간으로 매각된다라고 봤을 때 민간이 투입을 하면 여기서 나는 수익에 대한 배당금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근데 어제 경총에서 성명을 냈던데 재미난 게 17조 원에 이르는 이 철도 산업의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서발 KTX 떼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성명 냈던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 코레일의 경영 합리화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요. 수서발 KTX를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KTX로 인한 수익이 철도 공사 체제에서는 교차 보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KTX 자체만으로는 흑자죠. 자체만으로는 흑자죠. 그런데 전체 법인으로 봤을 때 철도 공사라는 법인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근데 계속 한 해 6천억 가까이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사실은 국가 정책에 의한 잘못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직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이제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인천공항철도를 만들면서 수요 예측을 무려 20배를 뻥튀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민간 철도다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세금으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게 2천억 가까이를 보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철도공사 자회사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너희들이 떠나라 그러면서 1조 2천억 원을 저희에게 부채로 넘겼어요. 이자 비용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쌓인 빚이 지금 17조가 지금 철도공사가 빚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 코레일이 경영 잘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빚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대다수의 빚은 저희가 뭐 일을 못해서 한 해에 1,000억씩 2,000억씩 해가지고 몇십 조가 쌓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영의 어떤 부채나 어떤 뭐 방망경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부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선 개선을 하거나 내지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철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KTX 수익에서 나는 것이 반드시 교차 보조로 인해서 적자선에 대한 부분들을 메워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을 끊어버리면요. 지방선 적자선은 다 폐지합니다. 그래서 무궁화호라든지 새마을호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8개 적자 노선에 대한 폐지 계획을 내어서 뭐 지방에 있는 호남선 쪽의 몽양이나 이양 이런 분들 주민분들 철도공사 와가지고 항의하고 싸우고 막 아니 철로들이 시골 장터 가는 거기에 뭐 10분의 1밖에 열차 안 탄다고 열차 폐지하는 거 그 철로들은 세금 안 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언론 보도에 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철도노조가 왜 이거에 반대하느냐? 자, 그 자회사가 설립되면 이 가운데 한 뭐 그 1,500명 정도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노조가 약화된다. 거기에다가 자회사하고 경쟁 구도가 되면서 철도 노조원들의 처우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민영화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철도에는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 한 개의 노선에 2개의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자회사 모회사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상정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 것을 현실화 시켜버리면
보세요. 지금 수사발 KTX는 국토부 얘기대로라면 요금을 10% 인하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예, 10% 인하시키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 당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절대 아니다. 철도의 미래, 누구보다도 철도의 미래를 걱정하고 114년 동안 이 공공철도를 유지해왔던 철도 종사자들로서 충심 어린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회사 측에서 194명의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조합원 4,300여 명 직위 해제해버렸고요. 자, 이러다 보면 또 대량 징계로 결국 이어질 것 같은데 조짐이. 이 종합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사회가 열리고 자회사 설립 의결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징계와 관련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정말로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오히려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를 걸친 이 쟁의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징계가 아니라고 그래요. 또 그분들은 징계가 아니면서 이걸 직위 해제를 이렇게 과도하게 날리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요. 업무방해와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파업 돌입하면 무조건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파업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만약에 오늘 이사회에서 이사회 통과요. 자회사 의결안을 통과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회를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중단하면 저희도 파업을 중단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코앞의 일이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저 위원장님이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이후 철도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순히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계획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민영화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울 거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가 업로드되는 시점이 되면은 이사회 결과라든지 이후 철도 노조의 이제 그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공개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장윤선의 정치 톡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니까 옛날에 TV 프로그램 이 MC가 꼭 처음으로 하던 그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일주일 만에 돌아오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여기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좀 그랬나요? 자, 요즘 바쁘시겠어요. 이 정치권 뉴스가 워낙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몇 번 방송에서 참 원래 정권 초기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비수기인데 여행도 가고 연수도 가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도 막 받고 이러는데 올해 정치부 기자들은 계속 현안에 쫓기느라고 저도 사실 여름휴가도 잘 못 갔어요. 제가 좀 위안 삼아서 한 말씀 드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열심히 뛰시고 끝나면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땐 진짜 좀 비수기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 월드컵 때 한국 정치가 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밥벌이인데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트위터에 올렸지만 정말 일이 많은 대한민국이에요. 한순간도 일이 터지지 않는.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다이나믹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는 나라.
자, 오늘은 어떤 문제를 한번 톡톡 건드려 볼까요? 글쎄요. 저는 지난 주말 일요일 날 그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위원회 출범 소식을 누르고 정치뉴스 톱 1을 장식했던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 그리고 또 곧장 이어서 그 이튿날이죠. 어제 아침 그러니까 매주 월수금 이렇게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새누리당도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 파문 이어진 청와대의 대노, 새누리당의 대응. 아마 지금 10시에 민주당의 의총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아마 관련된 얘기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의총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그것을 이제 당의 입장으로 발표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도 상당히 격앙돼 있고요. 새누리당도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제 TV 화면 보니까 이장현 홍보수석은 진짜로 그 속칭 열받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게요. 저도 봤는데 그분이 그 정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노삘이 제대로 나더라.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의 취지는 광안 통치하지 마라. 그렇죠. 그거잖아요. 메시지의 핵심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담긴 어의 그러니까 행간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 주제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바에 그 속뜻이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문제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막 그 뭐랄까요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오바해서 대응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당황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 된다. 결국 그러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고 진실 규명을 하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해라. 그리고 새롭게 제도적 대안을 만들자 이런 취지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해하라는 거야? 그 시해를 조장하는 발언이다. 쿠데타다. 막 이런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의원이 아무리 뭐해도 당신 총 맞을지 몰라. 네? 시해당할지 몰라, 암살당할지 몰라 이런 얘기를 공개된 석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약간 정신이 뭐 어떻게 되신 분들 아니면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죠. 저는 보면 그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발언이 너무 과도해서 기자들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 골프공으로 툭 쳤더니 지금 농구공으로 치겠다고 나서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비유가 적합한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약간 안 적절한 거. 안 적절한가요? 여하튼 골프공이 훨씬 더 단단하고 센가요? 여하튼 작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에 왜 이렇게 세게 격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여기서 거죠. 생각하면 그럼 이거를 빌미 삼아서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제 TV 화면에 잡힌 이장현 홍보수석의 표정이나 억양을 볼 때는 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 자체로도 불쾌한 거예요.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굉장히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불경죄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몇몇 그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대체적인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아니 이 정도도 말을 못하게 하면 이것은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한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 정도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노무현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했던 환생경제라는 연극 그리고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뭐 탄핵 국면이라든가 이 국면 때 김기춘 현 비서실장 과거에는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서청원 의원 등등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하는 얘기는 너무 점잖은 얘기라는 거죠. 너무 점잖은 얘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면 당시에 과거에 당신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3주 연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단순히 정치의 문제인가, 민주주의의 문제인가, 한국 사회 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문제인가, 여기에 그 초점을 찍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아주 그 무게감 있고 진지한 그 고민과 고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속 붙은 거 보니까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사과할 일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네. 뭐 10시 그러니까 지금 장윤선 기자하고 인터뷰를 시작한 게 9시 반인데 네. 10시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일단 분명히 명시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렇죠. 자, 장하나 의원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네. 그거는 좀 당 안팎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당 안팎에서는 일단 지도부들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즉각 박용진 대변인의 그 유감이다라는 담긴 예. 그 성명이 나왔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민주당 안에서는 그렇게 보고 지도부가 있어요.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지도부가 상당히 당황했고 표정 예. 관리가 잘 안 됐죠. 예. 그것이 고스란히 박용진 대변인 성명에서 드러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곧장 그 예결위가 열렸었는데 일요일 날 예결위에서 이제 그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굉장히 좀 비판을 했죠. 예, 유감이고 예. 이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의 전반적인 기류가 그러한가가 네.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쭉 전화를 돌려봤어요. 제가 꽤 많은 의원들한테 네, 꽤 많은 의원들에게 일종의 전수조사 비슷하게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네. 전반적인 반응은 아니.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됐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성명을 보냈잖아요. 예. 이메일로 그냥 띡 발표하고 말아버렸는데 물론 이제 워낙 그게 그 큰 파괴력이 큰 메시지였기 때문에 막 전 언론이 받고 막 파문이 확대되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데 이 문제를 제기할 요량이었다면 이를테면 뭐 국회 정론관에서 제대로 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다거나 그렇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다거나 예. 아니면 무슨 그 전날 그 시국회의에서 주최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국회의 집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대중이 있는 그 공간에서 했어야 됐다. 네. 이런 얘기 이렇게 했어야 됐지 형식을 그냥 이메일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했던 것은 너무 아마추어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좀 당하고 상의했어야 되는 당하고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좀 따로 하도록 하고요. 예. 당하고 얘기를 하든가 당하고 얘기가 안 되면 선후배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의논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예.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서투르거나 잘못됐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는 뭐 그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치 행동이다라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좀 약간 그 좀 자유주의적 으로 보는 분들의 견해를 소개를 드리자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뭐가 그 정도도 얘기 못해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니 지금 드러난 게 몇 건입니까? 예컨대 처음에 5만 건도 아니죠. 처음에는 국정원 댓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적 일탈이라 그랬는데 5만 건이 121만 건이 됐고 121만 건이 2,200만 건이 됐어요. 트위터가. 그러면 이거는 국정원 거예요.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불법적인 대선 개입으로 드러난 것들이 개인당 2천만 건이에요. 개인당. 두 당 2천만 건이고 2천만 건에서 200만 건을 넘겨서 트위터 활동을 한 사람한테 상훈 포상이 주어져서 그것이 지난 국정감사 때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대한민국 인구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그리고 서초동 일각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사 손도 못 댔다. 아마 지난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검찰이 지난 그 원세훈 재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수사 인력의 한계로 다
아예 뭐 건드리지조차 못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까지 다 공개하면 이게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오는 가운데 보세요. 카톨릭에서 처음에 그 전주교구의 박창신 신부 발언으로 또 막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시국 미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굶기 시작했어요. 서울광장에서 단식 농성하면서 같이 하자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불교에서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가 그 전주 원청에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천도교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대 종단이 다 나섰어요. 거기다가 어제 그제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 그러니까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천주교 주교회의가 나서서 이것은 심각한 대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뿐만 아니잖아요. 윤석열 현재 여주지청장 전 그 수사검사가 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부정선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국회의원의 어떤 시국에 대한 선언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지 이걸 가지고 막 문제 삼아서 야당 국회의원이 이럴 수 있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직을 제명해야 되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가지고 뭐 등등의 얘기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의원님도 좀 같이 하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은 좀 빼주시고요. 기사에서 제 이름은 언급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한 관계자 혹은 한 의원 정도로 해주세요. 근데 사견과 익명을 전제로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끔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니 왜 이렇게 세게 행동하는 의원들이 없냐. 민주당의 행동하는 양심을 기대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어디로 갔냐. 어제 근데 초선 의원들은 지지 성명 냈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냈죠. 예. 저는 제가 아침에 전화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자극을 받았나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하튼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하죠.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막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심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뭘 하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답변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아까 그 당과 상의 안 한 부분 따로 떼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따로 떼시기로 한 겁니까? 그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장하나 의원에 대한 얘기로 규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장하나 의원이 평상시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전체적인 그 분파 구도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걸 구성을 보면 친노, 486, 호남 또 비호남, 그다음에 비노 등등 이렇게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별로 끼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젊은 지금 35인가 6살 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데 이분이 주로 해왔던 활동은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그다음에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이런 데를 주로 다녔고요. 그리고 보면 저는 가끔 그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NG 활동가인가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배지가 있어서 저분이 장하나 의원이구나 이런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별로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른 문법으로 정치를 했던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고 몇몇 의원들은 그래요. 그분이 평상시에 그게 주된 자기의 견해였다.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가 그러면 당과 상의하면 장하나 의원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을까? 들어줬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 지도부는 장하나 의원하고 전혀 좀 다른 생각이에요.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4가지예요. 선거 다시 하자는 거 아니야. 우리는 대선 불복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선 불복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시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할지 못하도록 진상규명,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
그리고 문제가 됐던 남재준 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이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 주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하나 의원은 생각이 다른 거죠. 당론은 그렇지만 나의 생각은 지금 이 국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 지점에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마침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때 보궐선거 실시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민주당 안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겠죠. 그렇지만 현 국면에서 장하나 의원은 당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밝힌 것뿐이고, 그러면 과거에 한나라당에는 당론과 어긋나서 자기 주장을 한 국회의원이 없었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신 발언했다고 엄청 축혀 세우잖아요. 네. 근데 장하나 의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저거는 돌출 행동이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어요. 돌출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남들이 얘기하지 않을 때 자기 혼자 얘기를 했으니까. 소신과 돌출의 차이는 언론의 입맛에 맞느냐 안 그렇죠. 맞느냐 이거죠. 언론의 입맛에 맞으면 소신 발언, 예. 언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돌출 발언, 개인적 일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한번 우리가 가름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도출이 됐어요. 자,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대선 공작을 벌였다. 그렇다면 이건 부정선거 아니냐? 네. 일단 여기까지는 일정하게 이제 인식의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상당수 국민과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케이스에 들어가죠. 부정선거면 당연히 선거 결과는 무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논리적 수순은 귀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간단한 문제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민주당은 그건 아니고 네. 선거를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재발 방식적으로 가자. 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줄기에서 자, 어떤 것이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고 사실은 맞는 이야기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점이 정확히 성립이 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지난 주말 내내 고민을 했어요. 장하나가 용감한가, 민주당이 비겁한가.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경죄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옥 갈 생각을 하고서라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맞나? 아니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고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맞긴 한데 내 입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래. 그냥 익명으로 좀 써줘. 아니면 그냥 관계자나 민주당 한 의원으로 써줘. 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장하나가 용감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비겁하다. 드러난 사실은 다 맞는데 이거는 부정선거임이 명백한데, 그런데 선거는 다시 하지 말자. 아이고 지금 어떻게 선거를 다시 해, 이 사람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사석으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는 야, 이것이 박근혜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물러나면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대나무 밭이군요. 그러니까. 뭐... 대나무 밭이요? 아니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게 대나무 그렇죠. 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이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 뭐 확정이 됐냐? 재판 아직 안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확정이 되려면 재판 결과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데 이건 법률에도 맞지 않다. 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은 얼마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예. 드러난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문재인이 대선 불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네. 초선인 장하나 의원이 정치도 잘 모르시는 분이 왜 그런 섣불리 학생회 선거냐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재철 의원 같은 분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6개월이죠.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으려면 아니 일찌감치 하든가 이제 와서 무슨 대선을 다시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그러려면 진작하지. 이미 법률적으로도 이것은 하자가 명백하니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논리의 각을 세우고 대국민 설득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맞아. 여기에 수긍하실 국민들도 저는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새누리당은 그렇게 논리를 할 수 있어요. 드러난 사실들은 있어요. 드러난 사실은 정말 저는 3.15 부정선거를 제 눈으로 겪진 않았지만 제가 20살이 넘어서 겪은 선거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 행위가 드러난 사건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보다가 컨닝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 처리되죠. 시험 자체가 실격 처리되잖아요. 네. 그 축구하다가 저 부정행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선수 어떻게 돼요? 전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부정행위라는 게 뭐야? 파울? 예. 반칙? 예. 아니 경고 먹는 경우도 있고 퇴장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한테 물어요? 아니 저는 그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사실은 뭐 공소시효 지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여지는 없다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틀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것. 그래서 이제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구를 한 것. 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나저나 아무튼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네. 근데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상당한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고요. 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아주 애매한 수준에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수준이라고 하면 뭡니까? 사과는 하지 않겠으나 예.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양승조 최고위원의 메시지처럼 이것은 국회의원이 사과할 일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뜻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아주 네? 이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이렇게 맞추면 이 말이고 저렇게 맞추면 저 말일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스탠스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요. 아마 민주당 127명 전체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 스펙트럼을 볼 때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남은 문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죠. 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뭐 심지어 의원직 제명 네. 뭐 얘기까지 잠깐 나왔었고 윤리위 제소는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한테도 전화를 돌렸죠. 그랬는데 전반적인 반응은 뭐 그쪽에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아시겠지만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당시 부정경선 비리로 이렇게 됐을 때요. 그것이 계류된 것만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 그게 아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일사천리로 됐지. 그게 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번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양측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격앙된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정치라고 생각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격앙된 상태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국회 윤리특위로 넘겨서 논의해보자라고 하면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나올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넘긴다 한들 그게 무슨 큰 구속력이 있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민주당 안에서 장하나 의원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가 훨씬 다수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유야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장하나 의원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더 세게 그 정도의 말은 하도록 해줘야지 그런 말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새누리당을 향해서 공격했어야 맞다. 그러니까 수세적으로 박용진 대변인의 유감이다 이런 성명이 아니라 옛날에는 더한 짓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라고 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옳았다.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주문이 꽤 있더라고요. 전에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이 있었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았었어요? 사과했죠. 그죠? 네. 그때 지도부는 사과했고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했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민주당 안에서
홍익표도 못 지키고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특위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홍익표도 못 지키고 김현 진선미도 못 지켰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 장하나 양승조마저 못 지킨다면 이 사람들 12월 말 이후에 계속 지도부 할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말들도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제가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 지도부의 명운을 연내 특검에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지난번 사자회담을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온 것이 양특이잖아요. 특위, 국정원 특위, 정치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는 느닷없이 왜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뭐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 개혁 특위도 이게 그 새누리당의 진용을 보면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국정원 개혁에 반대한 사람들이 국정원 개혁 특위위원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위에서 뭘 결정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했던 국정원 그 국정조사 특위하고 거의 비슷한 꼴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건데 새누리당이 예를 들어서 뭐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빌미 삼아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내용적으로 공전을 시킬 가능성. 아니 뭐 당연하죠. 아니 이미 나왔어요. 의사일정 다 중단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뭐 그 국정원 개혁 특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누리당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의, 그다음에 숨긴 뜻,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겠어요. 그분들 다 엘리트 정치인들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말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공세하는 이유는 언론에 이것이 대서특필되면서 사실상 최근까지 굉장히 핫했던 문제가 있어요.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된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 그다음에 도대체 이 사건을 지시한 그 배후, 그 몸통, 윗선이 어디냐 이것을 밝혀내는데 막 언론의 촉각이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걸 다 끊어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저는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하나의 행위인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용납할 것이냐. 역시 저는 현명하신 이털남 청취자들께서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막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슈를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있지만 중요한 쟁점, 중요한 현안 그리고 무엇을 잘 봐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그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특검에 지금 거의 뭐 명운을 걸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니 얘기는 지도부가 아니라요.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그러면 지도부는 연내 특검에 대해서 하면 좋고 아니면 내년에 또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럼 연내에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하자는 거죠. 연내에 특검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그렇죠.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지도부는 지금 연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검은 계속 협의해 나간다라는 것이지 연내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원내 지도부 가운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게 양특위를 받았는데 양특위 모두 정치개혁 특위는 뭐 그런 것이고 국정원 특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성과가 없다면 연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이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특검에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지도부가 관철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장윤선 기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연내 특검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죠. 그래요? 왜냐하면 의지가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 논의한다예요. 추후 논의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논의하니까 뭐 올 연말 안에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되면 뭐 내년에 하고 또 지방선거 때문에 막 어려워서 막 그렇게 가고 안철수 신당 때문에 정신 없으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특검 얘기하면 또 그때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계속 여기에 막 목숨 걸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왜 그래야 돼 이런 시각들이 근데 추후 논의든 계속 논의든 논의는 근데 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상현 수석과 정성호 수석은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둘 다 서울대 법대 동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가끔 뭐 저희가 국회 로텐더홀이나 뭐 국회 3층에 커피숍이나 이렇게 보면 막 얘기하고 그래요. 뭐 여기 있어, 뭐 내가 가서 얘기하고 올게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도 여러 포착이 되고 또 김한길 대표하고 황우여 대표도 관계가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뭐 자주 전화 통화하고 수시로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병헌 대표 원내대표하고 최경환 대표는 뭐 서로 뭐 민원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굉장히 막역하시죠. 합리적 대화가 모두 가능한 원내 지도부예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한 라인이 3개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좋은 풀이에요. 이 풀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져가면 정말 좋겠는데 장하나 양승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또 이거를 또 불을 끄고 또 가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잘 가고 있었는데 말이야 장하나 양승조가 터져가지고 이게 꺾이게 됐잖아. 왜 이를 또 그르치는 거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문제 아니야? 라는 시각이 민주당 안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정치권입니다. 그렇죠? 답답하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십니다. 아니요, 뭐 별로. 네. 어찌나 민망한지. 내년 2월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도 바쁠 것 같죠? 모르겠어요. 뭐 저는 정치는 늘 한국 정치는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속보가 뜨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정치권 뉴스가 잠잘 날이 오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전문 기자를 꼭 하고 싶거든요. 그날이 오기를 영화 시사회 가고 막 이러면서. 네네네. 영화 시사회 막 낮에 2시간씩 빼가지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그래요? 네, 그런 행복한 기자가 되고 싶어요.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누구예요? 아니 됐어요. 여기서 막히네. 아니 있긴 하지만 뭘 또 여기서. 네. 뭐 큰 비밀도 아닌데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화 티켓 오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은서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